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8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 집 압수수색 대사건은 새로운 폭력 시위와 함께 미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영장 내용을 공개했고 핵무기에 해당되는 초특급 비밀 문서를 포함해 21개 박스를 추가로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공화당 정치인들이 정치 탄압하지 말라면서 트럼프 주변에 모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5명의 공화당 주지사들이 그런 공화당 동료 정치인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FBI가 찾고 있던 문건은 우리 집에 없었다던 그가 문건을 갖고 있었음을 마지못해 시인하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도 비밀 문서를 가져갔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는 식의 거짓 퍼뜨리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 바꾸기를 합니다. 점점 알 카포네에 비유됩니다. 광복절을 맞아 러시아가 북한에 두 나라의 관계 확대를 다짐했습니다. 미국의 초당적 정치인 5명이 대만을 방문했고 중국은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영국도 대만의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기 시작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이 1년이 됐습니다. 절망을 하면 죽을까봐 절망조차 하지 못한다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고통을 미국 언론이 전합니다.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무슬림이 분노할 책을 쓰고 피신 다니다가 최근 세상에 나온 살만 루세디가 칼에 맞았습니다. 그의 목에 300만 달러 현상금을 걸었던 이란은 배우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용의자는 이란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대홍수가 일어날 것이라는 과학자들 경고에 주민들이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1862년 이후 최악의 홍수라는데 홍수 경고를 한 과학자들은 언제 일어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냉동 피자가 피자 안에 금속 조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리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어제, 그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뉴스의 탑 내용은 역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FBI가 압수수색했고 그리고 그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연방 법무장관이 수색 영장 이런 것을 공개할 것을 법원에 요청을 해서 주말에 여러분들 뉴스와 멀리 지내고 계셨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전부 영장도 공개가 됐고 어떤 것들을 연방 수사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집에서 가지고 나왔는가 하는 것들도 언론들이 대강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주요 언론도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을 공개해라 하는 것을 이제 법원에 요청도 했고요. 이제부터 지금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연방 수사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그런 것들, 공화당의 반응,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반응은 더 뜨거워지고는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도 보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응도 달라지고 있고 그리고 공화당이지만 트럼프파는 아닌 사람들 아니면 리처드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보고 있는 시각은 다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난 한 주일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나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나 어떤 정치적인 수혈이 있었던 주입니다. 그 수혈을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그 린든 B. 존슨으로 비유가 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알 카포네로 비유가 됩니다. 자, 이 부분 주말에 일단 뉴스를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한 1분 정도 브리핑을 해드리고요. 시작은 국립문서보관소가 내셔널 아카이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을 떠나자마자 너무 많은
비밀 문서들이 없어진 것을 알고 요청을 다시 돌려달라 해서 1년 정도가 걸려서 올해 15박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중요한 것들이 안 온다 해서 결국은 이게 이제 그 국립 그 문서보관소만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무부와 그리고 FBI 영장까지 다 청구가 돼서 영장을 이제 그 판사가 인정을 했고 승인을 했고 발부를 했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결국은 워싱턴 포스트가 아마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 집에서 가지고 간 그 박스 안에는 핵 관련 여러 가지가 들어있었을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21개 박스고 중요한 내용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내용들은 11개 세트라고 하는데 무슨 3개 세트의 비밀문서, 3개 세트의 무슨 또 뭐 초특급 비밀문서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기밀문서 그리고 마지막에 TS, 탑 시크릿 그 아주 최고의 비밀 문서겠죠. 그리고 SCI 이게 바로 핵 관련 무기의 디자인에 관한 거. 그게 미국 것이든 다른 나라 것이든 미국은 다른 나라 정보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에 관한 정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자신의 친구를 사면했을 때 로저 스톤스 그런 내용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TS/SCI 이게 바로 핵무기 디자인과 연관된 정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을 가져가면서 영장을 청구할 때 어떠한 사법방해도 있고 이 같은 기록물을 잘못 관리하고 본인이 가져간 것도 있고 누구에게 이전해도 안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스파이 혐의인 거죠. 왜냐하면 스파이 혐의라는 것은 국가 안보에 관련된 자료를 맘대로 소유하고 이전할 수도 있고 훼손할 수도 있고 훼손하기도 하고 하는 것에 대한 것. 그래서 이제 최고 징역 10년형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2개 딱 그 법 이름이 코드가 번호도 다 있는데 합쳐보니까 30년 징역형을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게 스파이법을 위반했다 하면 스파이법이라는 것은 국가 안보에 관련된 이 같은 자료들을 본인이 갖고 있어서도 안 되고 훼손해서도 안 되고 남에게 넘겨줘서도 안 되고 어쨌든 국가의 안보와 이익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것이 스파이법입니다. 이 스파이법을 위배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가져갔으니까는요. 이게 이제 린든 B 존슨이 아니라 윌슨 대통령이죠. 1917년이니까 1차 대전 때 그때 정말 국가 안보가 중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법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팀에서는 아니다. 대통령은 국가 기밀을 해제할 권한이 있다. 그래서 이미 백악관에서 가지고 나올 때 해제를 했기 때문에 이건 스파이법 위배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법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죠. 대통령이 마음대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기밀 해제를 하도록 누가 놔두겠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국가기록보관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돌려줘라 한 거죠. 그런데 한 가지는 이런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간첩법을 윌슨 대통령이 만들어서 서명을 할 당시에 분류 자체를 하진 않았다는 거죠. 국가 이해, 국가 안보에 해가 되면은 이건 간첩법 위반이다. 말하자면 뭐 국가안보법 위반이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가보안법 한국으로 치면은 과거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것을 뭐 이렇게 TS, 뭐 SCI, TS 또 무슨 뭐 confidential information에서 CI 이런 여러 가지 구분이 있는데 그런 구분은 안 해놨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1917년도에 미국의 대통령이 이러한 그 문건을 퇴임할 때 가지고 나가리라고 상상했었던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실제로 FBI가 2005년 이후 미국에 이 같은 스파이법을 위배했다 해서 조사한 케이스가 11건이 되고요. 가장 최근에는 2015년도에 퇴역한 미군 중장 데이빗 페트라우스가 자신의 책을 쓰고 연인이었기도 한 그런 사람에게 이런 기밀을 뭐 넘겼다 해서 이제 그 사실을 인정했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팀은 이거 기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이에 폭력은 사건이 있었고 또 주말에도 시위도 있었고 FBI 너희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연방법무부와 연방수사국 FBI가 공동으로 우리 열심히 일하는 요원들과
이 법무부 직원들에게 위협하지 말아라 하는 어떠한 일종의 성명 같은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이 사람들을 괴롭혀라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브레이트바트라는 매체는 연방수사국 요원들이 그날 트럼프 전 대통령 집에 가서 수색을 하고 압수하고 할 때 그 요원들의 이름을 쫙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은 위에서 명령하는 대로 본인의 그 직업을 수행한 사람들이잖아요. 뭐 이름 아니까 찾아가서 협박해라 이런 형태의 일들이 온라인과 심지어 브레이트바트라는 공화당을 지지하시는 극우적인 분들이 많이 보시는 매체에서는 그런 일까지 있으니까 연방수사국과 법무국이 이거 위험하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경고를 했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힘이 실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메가가 된 거죠. 그런데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온건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대를 많이 하는 레리 호건 메릴랜드 한국의 사위 주지사도 이거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연방수사국과 연방법무부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라 했는데 이미 이제 수색 영장도 공개하고 어떠한 것들을 또 가져갔다 하는 것도 공개가 된 뒤에는 공화당의 다른 그 동료 정치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릭 스캇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연방수사국을 마치 비밀경찰에 비유를 했습니다. 게슈타포에 비유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연방수사국 FBI에 자금 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레리 호건이 그에 대해서 우리의 법 집행관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잃도록 하는 것은 국가에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장은 아무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해 보이는 구석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역시 그 알칸소의 공화당 그 알사 허친슨 주지사가 원래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공화당은 법 집행 또 법에 관한 것에 굉장히 그 강하게 그 어떤 지지를 하는 그런 정당인데 이런 정당이 연방 법무 요원과 법무부 요원과 FBI 요원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충성파고 그로 인해서 그 리스 체니라는 사람의 자리를 갖게 된 그 뉴욕이 지역구인 앨리스 스테파닉 의원은 완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학대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조지아주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 의원은 연방 법무장관 메릭 갈란드를 탄핵해야지 된다 하는 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공화당은 지금 처음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모이긴 모였죠. 심지어 미치 매코넬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비슷한 성명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거의 경쟁과 마찬가지인 2024년도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마찬가지 성명을 내놨는데 의견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주지사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거 그럴 수도 있네. 그리고 존 볼튼 전 그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우는 이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응하는 게 절망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악관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 연방 법무부가 뭐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독립적인 그런 그 기구이기 때문에 그 독립성을 인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처음에는요. 그 아들이 박스 텔레비전에 나와서 많이 얘기를 했죠. 아무것도 없었어. 뭐 우리 뭐 금고까지 부쉈는데 말하자면 그 부쉈는데 MT였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나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조금 있다가 연방수사국이 와서 본인들이 뭐 있었으면 하는 것을 거기에 심어놨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에서는. 그러다가 오바마 전 대통령이 3천만 페이지 분량을 대통령에서 시카고 집으로 갈 때 가지고 갔다. 그건 어쩔 거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국립기록보관소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가져가지 않았다. 하나도 3천만 페이지를 돌려줬다. 그게 이제 국립보건소, 아카이브도 기록보관소도 여러 군데 오피스가 있잖아요. 시카고에도 있고 워싱턴 DC에도 있고 당연히 워싱턴 DC가 워싱턴 DC니까 중요한 것을 더 많이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일부는 시카고에 있는 오피스에 또 일부는 워싱턴 DC에 다 보관했지 오바마 전 대통령은 가지고 간 게 하나도 없다 하는데도 이렇게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짓말하면 그리고 나중에는 발뺌할 수도 있죠. 내가 시카고라고 했지 언제 기록문서 보관소라고 했어? 아니 기록문서 보관소가 아니라 그 집이라고 했어? 뭐 시카고라고 했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오바마가 3천만 페이지를 가지고 갔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그 수사국이 가지고 간 압수한 자료를 돌려놔라. 일부는 나에게 돌려줘야지 돼. 왜냐하면 내가 대통령으로서 기밀 해제 권한이 있어서 기밀을 해제한 것이기 때문에 돌려달라. 반환하라. 가져간 것 반환하라. 일부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보면 정치인부터 움직일지도 모르고 일반인부터 움직일지도 모르고 움직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2등 국가, 3등 국가가 되느냐, 1등 국가 자리를 지키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리처드 닉슨 당시에 그 백악관 법률자문이요, 변호사요. 존 딘 그 당시의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사하는 과정을 지금까지 보면은 좀 명백하다. 본인이 볼 때는 트럼프를 또 지지하는 언론인들이 나중에 정말 뭐 얼굴에 계란 꼈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치욕스러운 일을 당할 거야. 뭐 션 해니티라든가 이런 사람, 브레이트 바트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정치적인 학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이 변호사가 리처드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 때 처음에는 굉장히 그 닉슨을 그 비호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사실은 증언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리처드 닉슨이 물러나고 말았는데 그때의 공화당과 지금의 공화당이 다른 것은 그때의 공화당은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임하든지 탄핵되십시오. 라고 했고 닉슨은 사임을 선택을 했고 지금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충성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데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본인이 또 그러한 사건에 연루됐었던 이런 여러 경험으로 보면 메릭 갈란드라는 연방 법무장관이 그 사람이 뭐 리스크 테이커가 아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무나 대담해서 그리고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확 가서 뭔가 확 떠오르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다. 교과서대로 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전례 없이 전 대통령의 집을 수색했을 때는 분명히 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증명이 되고 나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뉴욕타임스 보도인가요? 어디 보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영장을 공개하기 전에 영장을 이제 공개해 주세요 하고 법무장관이 요청을 해서 공개를 했는데 공개하기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에게 아주 묘한 애매한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불이 붙었다. 불이 붙었는데 내가 이 열기를 이 히트를 줄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Can I?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걸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법정 합의를 하는 거 아니야? 프리바겐을 하는 거 아니야?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분명히 판도를 바뀐 것은 있는 겁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이 79세의 현 대통령과 76세의 전 대통령이 79세 대통령은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법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어쨌든 서명까지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탈레반의 리더도 드론으로 사살하는데 성공을 했고 해서 특히 법안을 많이 초당적으로 만든 것도 있고 민주당만 통과해서 만든 것도 있고 결국은 인플레이션 삭감 법안도 하원에서조차도 통과했거든요. 이제 이번 주에 서명을 하겠죠. 그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린든 B 존슨에 비교가 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절정이다. 최악의 상황에서 지금 지난주가 아주 좋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지난주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악의 상황에 대통령이 스파이법 위반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은 조사를 일단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920년대 이건 갱스터 알카포네와 뭐가 달라 하는 거죠. 지금까지 매가 이 대통령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는 있지만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의 정치학 연구소의 레리 사바토 교수가 얘기하기를 민주당이 지금 현재 모이는 것도 아니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에 모이는 것도 굉장해 보이지만 민주당과 무당파도 또 따로 모일 거다. 그리고 무당파 가운데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좋아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그가 뭐 시원스러운 것도 있고 뭐도 있지만 이제 그의 시대는 지났어. 그리고 너무 논란을 만들어내. 나라에 좋지가 않아. 본인은 이 말을 100만 번쯤 들었다. 뭐 약간의 과장이 있겠죠. 과장이 아니라 강조를 했다고 봐야지 되겠죠. 이럴 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브라운 대학교의 정치학 교수 웬디 쉴러 교수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맹렬한 변호를 지금 공화당 특히 정치인들이 하는 것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그대로 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그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서울로 한국으로 말하자면 공천권 따내기 위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공화당에서 예비선거에서는 아직은 트럼프 전 대통령 옆에 있는 게 멀리 있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공천권만 따내고 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서로 마찬가지죠. 트럼프 전 대통령도 파워를 키우고 공천권만 따내면 그 이후에 11월 이후에도 충성할지는 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수혈을 받았고 바이든 현 대통령도 수혈을 받았고 마이클 스틸 공화당 전에 그 전국 의장을 지냈던 분이 하시는 얘기가 2024년도 선거는 2020년에 반복이 될 것이다. 왜 2024년이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가장 강조하는 것도 내가 2024년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정치 공작이라는 거잖아요. 스파이법 위반에 대해서 기소되고 유죄가 확정되면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2024년이 2020년의 재판이다 하는 것은 2020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하고 2년 뒤에 중간선거 치렀을 때죠. 그때 오렌지 카운티 공화당도 뭐 7군데 다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고 했잖아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하는데 이렇게 될지 되지 않을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저는 궁금한 것은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박스 처음에 회수한 것 그리고 이번에 21박스 합치면 36개 박스인데 그 많은 자료를 왜 가져갔을까? 처음에는 안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하나도. 근데 가져간 건 분명하잖아요. 처음에 가져갔을 때부터 이건 기밀이 아니다. 내가 기밀을 다 해제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가져갔다고 하면 되는데 끝까지 안 가져갔다고 하다가 어제부터 이제 말을 바꾸는 건데 오바마 막 끌어들이면서 왜 가져갔을까? 그 기밀을 그 최고의 TS/SCI 핵과 관련된 핵무기와 관련된 디자인 정보도 있다는 그것까지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럼 왜 가져갔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국 언론이 아니라 영국 언론 가디언은 오늘 아침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적인 문제가 미국의 민주당에 예상하지 못했던 희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논평했더군요.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북한과 러시아 광복절 그리고 미국의 아주 중요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려야지 되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당황할지도 모르거든요. 지금 방송할 때 보통 한 이 정도의 자료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늘 컴퓨터에 담아오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컴퓨터를 켜고 그 차징을 했는데 꼽았는데 나중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그게 접촉이 조금 안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지금 종이를 카피를 해왔는데 만약에 지금부터 in anytime 컴퓨터가 꺼지더라도 제가 무척 당황을 한다면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왔어요. 오늘의 보물이에요. 언제 쓰여질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제가 한국은 광복절이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오늘이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니까 무슨 뭐 북한에 대한 어떠한 뭐 경제적인 것과 연관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도 있었는데 그보다는 이준석 그 전 대표의 뭐 기자회견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인터뷰가 훨씬 한국에서는 좀 눈에 띄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더 관심을 가진 것처럼 보였고요. 북한도 광복절을 기념을 하죠. 왜냐하면 북한과 남한이 한 가지 가장 큰 공통점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일본에 관해서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북한의 광복절에 맞춰서 우리나라는 이런 연관이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 두 나라의 관계는 대단할 것이다 하는 거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하거든요. 그게 일제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항일 전쟁. 김정은 위원장도 그랬고 푸틴 그 대통령도 그 2차 대전 그리고 그 일본의 이제 세계 다른 나라가 이기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또 한국전으로 이어지고요.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정말 그 동지애로 돈독해졌는데 지금 그렇게 항일 전쟁부터 맺어진 관계가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역시 마찬가지 뭐 비슷한 얘기를 김정은 위원장도 편지를 서로 주고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날짜 자체가 광복절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고 우리가 광복을 어떻게 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구소련이 북한의 정말 대단한 동맹국이었죠. 그랬는데 91년도에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그 뒤로는 관계가 조금 멀어지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소련이 강했을 때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그 관계가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그리고 올해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그 우크라이나 침공이 아주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국가들도 많이 있지만 그 많은 나라들은 대부분 뭐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국가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고 우리는 이제 북한이니까 주목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돈바스 지역에서 워낙에도 그것이 분리주의자들이 많았지만 그곳을 이제 침공한 이후에 여기도 이제 따로야. 이제 더 이상 우크라이나가 아니야. 이런 것을 러시아가 선언하고 이 분리주의자들을 어떠한 자신들이 자치권을 가진 것으로 공식적으로 했을 때 북한이 몇 안 되는 그것을 인정을 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여기서 그 얘기는 안 하던데요. 용병을 뭐 10만 명을 보낸다 안 보낸다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평양에 그 러시아 그 대사관이 있잖아요. 그 대사가 얘기하기를 더 이렇게 가까운 협력이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그 돈바스 지역의 뭐 기반 시설을 재건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안 하잖아요. 이게 뭐 한국이나 북한이나 해서 물론 무슨 그 소련의 그쪽에도 무슨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 지역, 이 돈바스 지역에도 북한의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이 그 소련 그 당시에 중장비 교체 부품 뭐 이런 것들을 무슨 뭐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와 연관돼서 이렇게 저렇게 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이제 러시아 쪽으로 확 다잡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 북한이 러시아와 가깝게 되는 최근에 이런 것을 보고는 이제 손을 끊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그랬고요. 이런 문제들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고 그러한 중국의 그 군사적인 대응이 있었고 그 뒤에 다시 초당적인 5명의 의원이 대만을 방문을 했습니다. 주말에 아주 짧게 대만을 갔는데요. 그 에드 마키 그 매사추세츠죠. 상원 의원이 이끄는 5명이 갔는데 가서 당연히 그 차이 잉원 그 총통도 만났고 뭐 만찬도 했고 이번에 무역 그리고 이제 지역 안보 기후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라고 해도
중국이 싫어하는 것은 너무 당연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그 말로서는 신화통신 같은 데서 미국 정치인들이 대만 문제에 지금 계속 불장난을 하고 있는데 그만둬 이런 경고성 글도 썼고, 대만 그 섬 주변에서 뭐 해상과 영공에서 전부 다시 한번 뭐 전투 훈련 같은 것을 했고요. 전쟁 준비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어떤 형태의 대만 뭐 독립 이런 거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들어와서나 아니면 그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 때나 대만을 방문하는 미국의 정치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대만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전보다 더 많은 무기를 구입하는데, 이것이 이제 중국이 시진핑 이후에 대만을 뭐 통일한다 하면서 무력 통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대비이기도 하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 영국도 올해 말경에, 올해 말이라야 뭐 지금 벌써 8월 중순이니까는요. 하원의 영국 그 양원이니까요. 그 외교관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그 대만을 방문할 예정이랍니다. 결국은 대만의 민주주의로 향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민주주의 쪽으로 향한다 해서 이러면 안 돼 하고 침공을 했고, 그 이후에 아차 싶어서 푸틴에게 속았네. 독일이 속았다는 거죠. 지금 미국이 중국에 속았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헨리 키신저 같은 사람은 본인이 놓았던 다리기 때문에 이러면 안 돼, 중국과 가까이 가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중국에 어떤 경제적인 기회 같은 것을 주면서 그게 희생정신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미국이 사람들이 노동 조건도 환경 그런 것도 까다롭고 인건비도 비싸고 하니까 인건비도 싸고 노동 조건도 없는 그곳에서 물건을 생활 필수품을 많이 만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싸게 사서 쓸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중국이 이만큼 경제가 커진 거죠. 물론 미국도 중국에 많은 중장비 같은 것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 쪽으로 오겠지. 얼마나 나이브한 생각입니까? 미국이 중국에 겪고 있는 것을 독일의 러시아가 일깨워 준 거죠. 러시아와 우리가 뭐 러시아 것을 많이 수입을 하고 뭐 에너지 수입하고 하면 우리 서구 쪽으로 오겠지. 천만의 말씀인 거죠. 정말 천만의 말씀인 거죠. 그렇게 지금 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영국도 이게 최근까지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 중국과 가까웠죠. 왜냐하면 달콤하잖아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실크로드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뭐가 더 득이 될까 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이념은 이념이네. 바뀌지 않네. 그리고 지도자가 누구인지도 너무 중요한데, 푸틴이나 시진핑은 영구적인 집권을 아주 강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네 하고 이제 영국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이슈를 조금 짧게 전해드릴까요? 아니면 잠시 뒤에 전해드릴까요? 아프가니스탄 문제 잠시 뒤에 광고 들으시고 나서 좀 천천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아무튼 지금 미국이 그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아주 최저까지 끌어내린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그 미군 철군을 한 지 1년이 되는 날인데,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두 가지 사진이, 하나는 아프간 사람들이 미군을 도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나도 데리고 가세요. 안 될 줄 알면서도 비행기에 막 매달려서 떨어져서 숨진 사람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비행기에 탁 타는 그 미군이 그 초록색 그 빛에서 그 외로운, 아주 장엄하게 외로운 그런 그 사진들이 있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경제 당연히 엉망이죠. 인권 모든 것이 엉망인데, 경제는 미국이 수십억 달러를, 아프가니스탄 돈인데 탈레반은 또 인정하지 못한다는 이런 것도 있어서 주지 않고 동결하고 있고 하니까 더 힘듭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막 미군이 철군하는 그 상황에서 170명이 숨지고, 미군도 뭐 폭발 이런 것 있어서 13명이 숨졌는데,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인구가 4천만 명이니까 한국보다 1,500만 명 정도 적죠. 경제가 2022년도의 예산이 2020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탈레반이 정권 잡기 전에 비해서 60%가 줄어들었답니다. 그 전에도 아프가니스탄은 외국의 원조로
전체적으로 75%가 외국의 원조로 공공지출을 할 수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인플레이션 미국 뭐 9점 몇 퍼센트 너무 높아요 하다 8점 몇 퍼센트 이렇게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뭐 52% 1년 전보다 수입은 1년 수입이 375달러랍니다. 물론 물가는 굉장히 미국보다 싸겠지만 그렇고 인도주의적으로는 게다 대고 가뭄은 왜 아프가니스탄까지 갑니까? 해서 2,400만 명이 도움이 필요하고 인구의 반 이상이네요. 식품도 없고 2천만 명 이상이 올해 어린이 영양실조 엄청 많고 그런데 이게 또 참 세계가 운이 있어요. 국가도. 더 많이 도와주면 좋겠다. 탈레반이 집권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워낙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사람들의 가슴을 쳤기 때문에 또 젤렌스키와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모든 뭐 어떤 일반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나중에 퍼스트 레이디까지 우리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세요 하니까 아프가니스탄으로 지원할 것까지도 전부 우크라이나 쪽으로 시선이 집중된다는 겁니다. 인권이야 대표적으로 소녀들은 뭐 6학년 이상은 학교 다닐 수 없도록 되고 문화적으로 자유 뭐 하나도 없고 언론과 인권 그룹 탄압은 이만저만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또 난민이죠. 미국이 그렇게 20년 동안이나 전쟁을 치렀고 이제는 아프가니스탄은 아프가니스탄 사람에 달렸다 하면서 나오고 나서 미국도 지금 8만 1,000명 정도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데 아직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카타르라든가 아니면 무슨 다른 지역에서 인근에서 뭐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 같은 데서 대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 왔으면 또 뭐 합니까? 원래부터 미국에 드나들던 사람들은 그나마 좀 정착을 하는데 엘리트 그룹이 많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미국도 물가가 왜 이렇게 갑자기 비싸집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 희망이 없음인가? 절망인가? 오늘 아침 악시오스가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아프가니스탄 내부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절망? 절망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너무 사치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치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순간에 절망을 합니까? 희망이라도 가져야죠. 그 희망이라는 것조차 없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절망은 우리에게 사치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돈 이런 것이 없어도 어쨌든 절망이건 희망이건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힘이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중요한 때는 손에 잡히지 않는 힘이 손에 잡히는 힘보다 훨씬 강할 때가 있다. 이런 생각하게 되고요. 캘리포니아주 그 호수는 제가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말에 이제 가족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하는데 캘리포니아주에 막 대홍수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엄청 준비해야지 되고 내가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아야지 되는데 재산도 많이 만들어야지 되고 완전히 노아의 방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서 아주 중요한 뉴스입니다. 오늘 한국일보에도 일면 탑 뉴스더군요. 이제 찾아보고 했더니 결국은 이게 이틀 전부터 나온 얘기긴 해요. 뭐 100인치 가량의 비가 나온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그 연방 전문가들과 특히 이제 UCLA에서 같이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건데 그런 것들 뭐 샌디에고는 지금 비 내리고 있다고 하죠. 여기도 이제 몬순이니까 홍수 난다고 뭐 물이 많이 고여 있으면 그쪽으로 다니지 마세요. 이런 홍수 경보 같은 것이 이미 발령이 됐던데 샌프란시스코에 뭐 30인치 비가 내리고 뭐 산에 뭐 눈이 오고 네바다가 어떻게 되고 아무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1862년 이후에 없었던 것. 그 이전에는 1000년에 한 5번 정도 있었던 이런 대홍수. 그러니까 이게 한국일보의 헤드라인이었던가요, 오늘? 지진이 문제가 아니라 대홍수가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니엘 스웨인, 그 UCLA의 그 기후 과학자인 이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다. 3일 내지 5일 전에 그러한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면 된다. 뭐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할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거대한 홍수가 발생할 확률은 라니냐의 영향을 받는 겨울보다 라니냐 영향보다는 엘니뇨 겨울에 훨씬 크다는 거죠. 뭐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뭐 시에라 네바다에 뭐 25인치 뭐 34인치 눈이 내리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계속 찾아봤어요. 그래서 언제 그렇다는 건데 대강 그랬더니 뭐 지금부터 어느 해라도 일어날 확률이
0.1%에서 1%. 그런데 분명히 일어난다. 50년 안이 될 수도 있고 30년 안이 될 수도 있고 지금부터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0.5%에서 1%.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든지 다 준비하는 것은 좋지만 뭐 몇십 년 안에 0.1%, 1%가 될 수도 있고 그게 any given 그 year 어느 해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에 너무 모든 것을 걸지 마시라. 뭐 모든 것을 거는 건 아니지만 쓸데없는 공포감까지 막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준비는 하되. 그러니까 이 같은 경고는 사실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몇십 년 뒤를 대비하는 연방정부, 주정부, 로컬정부, 왜 한국에서도 반지하 이런 문제 70년대에는 집이 모자라서 많이 허용을 해줬는데 기후변화 나고 이런 홍수가 나니까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맨홀 같은 것. 그 무거운 맨홀이 퍽퍽 들려서 사람이 그곳에 빠져서 숨지고 그러니까 대비를 하는 이런 면에서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너무 겁내지 마세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살만 루시디의 그 상태. 살만 루시디라는 사람이 1980년대 말에 88년도에 사탄의 구절들, The Satanic Verses라는 책을 써서 거기에 이제 모하메드라는 예언자를 모독을 하고 무슨 이슬람교를 모독을 했다 해서 그 아야톨라 그 호메이니가 살아있을 때는 300만 달러 막 종교 칙령으로 저의 목을 쳐라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막 숨어 지내고 인도에서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개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소설을 책을 지금까지 14권을 썼는데 영국 시민이 돼서 영국에서 한 거의 10년 동안 숨어 지내고 안전가옥에서 보호받고 하다가 그때가 이제 시작이 41살이었는데 많은 국가에서 이 사람 책 같은 건 그 무슬림 국가에서 불태우고 그를 쫓아라 막 하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71살이 되니까 내가 30년 동안을 숨어 지냈는데 이건 아니야. 그리고 세상도 변했지. 사람들이 관심이 얼마나 많은 곳에 많은데 나만 쫓아다니겠어? 하고 나오고 지난 주말에 금요일에 뉴욕에서 강연을 하려다가 망명에 대해서 미국이 망명을 받아주는 것이 왜 중요한가 표현의 자유를 하는 사람들을 본인처럼 이렇게 책을 쓰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강연하려다가 24살에 뉴저지 청년이 와서 배를 막 찔러서 실명될 위기라고 하고요. 팔에도 신경이 없다고 하고 간도 다쳤다고 하고 하는데 이란은 우리 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청년 자체가 이란과 연관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 아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아버지가 정말 인생을 바꿀 만한 부상을 입은 거잖아요. 물론 지금 나아지고 있지만 수술도 했고 나아지고 있지만 회복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완전 회복이 불가능하고 기본적으로. 그런데도 이 그 살만 루시디가 여전히 위독하지만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주 도전적이고 거침없는 유머 감각이 그대로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참 변하지 않는 거 무서운 건 종교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용의자에게 물어봐야지 되겠지만요.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또 하나는 NH라는 그 배우가 결국은 뭐 약물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결국은 다쳐서 숨졌는데 이것도 상당히 미국적인 게 그가 인공호흡기를 뗀 게 그의 장기를 아직도 누구에겐가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적절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만 인공호흡기를 했다가 이제 인공호흡기를 뗐고 53살밖에 안 됐는데 NH라는 영화배우가 결국은 눈 감았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아직 컴퓨터 살아있네요.